1부터 6까지 있는데 나올 확률은 전부가 똑같아. 6분의 1이죠. 그 확률을 알고 있어요.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또 복권 할 때는 60개가 있다 그러면 60개가 있다라 60분의 1이라는 확률을 알고 있죠. 내가 뽑힐 확률을 알고 있어. 그런 가운데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런 상태가 무작위라는 거예요. 랜덤마이즈, 랜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 게 무작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 속에서 이제 조사할 대상만 뽑아내는 걸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무작위 표본 추출. 그 다음에 뽑아진 표본을 가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배분을 하는 게 할당이라고 합니다. 무작위 할당.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만들죠. 근데 왜 두 집단을 만드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자, 우선 우리 이 집단이 있어요.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이 두 집단 사이에 한 집단 있는 데는 내가 오늘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하고, 한 집단인데 오늘 강의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하고.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은,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강의에 의해서 학업에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되죠. 영향을 미치는 변수죠. 학업 성적은 종속 변수가 되죠. 학업 성적. 이게 종속 변수. 근데 이 영향을 미치는 걸 행하는 행위를 우리 책에 따라서는 조작이라 하기도 하고 개입이라 그러기도 해요. 또는 어제 얘기했듯이 처방이라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조작이라고 합시다. 독립변수의 조작이더라고요. 근데 이 학업 성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집단의 지금 배우기 전에 성적이 어떤지 두 집단 차이를 알아야겠죠. 둘 다 똑같이 평균이 70점이다 그러면 이후에 이걸 한 집단에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뒤에 학업 성적을 재봤더니 몇 점이 나왔다. 그럼 이 집단은 그냥 했더니 몇 점이 나왔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라는 것이 이제 그 조작화 전, 그러니까 전 시험이다. 전 시험이다. 자, 내가 강의를 하기 전에 두 집단이 있는데 시험을 보여요. 똑같이 몇 점인지. 다행히 똑같이 70점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80점이고 여기 70점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점수 차이가. 아무튼 그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전 시험을 통해서 조사를 한 번을 해요. 그리고 조작이 들어가요. 독립변수 여기에 실험 집단에만 조작을 해요. 그리고 비실험 집단에는 조작을 하지 않아요.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적을 재봤더니 여기에 만약에 80점, 70점인데 95점으로 올랐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여기 후 시험이죠. 조작 이후에 시험, 후 시험. 그리고 여기도 역시 성적을 재봐야겠지. 70점에서 80점으로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강의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80점에서 95점으로 올랐고 70점에서 80점으로 올랐다면 이 차이가 15점이고 10점이죠. 그 차이가 15에서 15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실험 설계다. 근데 실험 설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작위라는 게 있죠. 랜덤아이즈 하는. 또 하나는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말고 통제 집단 하나를 설정하는 거죠. 그죠? 통제.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게 있죠. 조작.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걸 비교하죠. 그죠? 학업 성적을 비교해. 그리고 학업 성적 또 어떻게 비교해요? 한 집단을 전후로 비교하죠.
전후로도 비교하고 두 집단 간에도 비교하죠. 비교.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실험 설계의 4대 요소라고 했습니다. 무작위, 통제, 조작, 비교. 전에 수업 들을 때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랐죠. 자, 이런 식의 이제 행위들을 하는 게 실험 설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 설계를 구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실험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한다라는 게 하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또 독립 변수를 실험 집단에는 조작하고 통제 집단에는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성적 차이를 비교하고, 또 같은 집단 내에서 전후의 성적을 비교하는 이러한 요소들로 실험 설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성 요소들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무작위, 통제, 조작, 비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무작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뭐가 있느냐? 짝짓기라는 배합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작위합의 방법이 있다. 이것도 소개를 했죠. 자, 짝짓기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성질을 가진 여기 두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10명이 있다고. 10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10명에 대해서 전부 성적들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1등 하는 사람, 2등 하는 사람을 뽑아. 그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죠. 그래서 뽑아서 한 사람은 A 집단, 한 사람은 B 집단. 3등, 4등을 뽑아서는 B 집단에 3등을 넣고 A 집단에 4등을, 평균이 비슷해지죠. 이런 식으로 한 명씩 그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짝짓기 방식 중에 이제 정밀 배합 방식이 정밀 배합 방식. 반면에 이렇게 대충 보니까 성적들이 이렇게 나누면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이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을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짝짓기 중에서 빈도 분포 배합 방법이에요. 빈도 분포. 그래서 짝짓기에는 정밀 배합 방법과 빈도 분포 배합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빈도 분포 배합 방법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정밀 배합 방법,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차원으로 나눠 나가는. 그 다음에 무작위하라는 것은 무작위,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표본 추출하는 무작위가 있었고 무작위 할당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 속에서 우리가 조사할 대상만을 뽑아내는 그런 표본 추출의 무작위화의 단계와, 그 다음에 그 뽑은 표본을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그 할당의 무작위,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실험 설계의 절차라는 것은 먼저 대상을 설정하고 할당을 통해서 집단을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전 실험을 하고 두 집단 사이에, 그 다음에 조작화시키고 실험 집단에만, 그 다음에 결과들을 다시 후 실험하고 이들을 다시 비교하고, 그래서 성과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제도적인 실험 설계가 마치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제 실험 설계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실험 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러한 조건에 맞아질 수가 없죠. 또 연구 문제에 따라서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지금 현재 성적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실험 같은 건 필요 없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의 실험 설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험 설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연구의 문제나 그 다음에 표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실험 조사 설계의 방식에는 진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 그냥 실험 설계라고 하기도 해요. 설계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준실험 설계의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실험 방법이 있고 한 개가 뭐지? 그게 진실험이지. 선실험. 이렇게 선실험, 비실험 설계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실험 설계에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나누냐 하면 자, 우리가 연구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실험 설계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뭐죠? 4가지 요소. 무작위, 비교, 조작, 공제. 이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는 진실험 설계를 이용해요. 준실험 설계는 이 중에 한 개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준실험 설계 4개 중에 3개 정도가 갖춰졌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개가 갖춰졌을 때도 있는데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3개를 갖춰졌을 때 준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는 이 중에 한두 개만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실험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비실험 설계는 표본 추출이 안 되고 연구 문제의 성격도 다르고 무작위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비실험 설계를 하죠. 실험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가지가 다 안 되는 건가요? 비실험 설계가? 진실험 설계는 이 4가지가 다 되죠. 비실험 설계는 4가지 이 비교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작위 자체가 안 되고 그죠? 조작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독립변수를 넣어갖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보는 설계가 아닌 거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죠. 자, 진실험 설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4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진실험 설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지금 내가 나눠준 표를 한번 그림만 그려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8페이지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예요. 기본 요소가 통제 집단이 있고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조작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속변수를 비교하는 그 4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4가지 형태가 있다. 이제 지금 설명했던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실험 설계예요. 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다라고 하기도 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무작위 할당을 했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이제 할당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다음에 전시험 실험 집단에서 O1, 통제 집단은 O3가 전시험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험 집단에만 개입이 이루어지죠. 독립변수의 개입이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양 집단의 후시험을 통해서 결과들을 비교를 해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전형적인 실험 설계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다른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시험이 필요 없는 상황이 있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2개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 독립변수에 어떤 조작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걸 볼 때는 굳이 전시험을 해갖고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후시험 통제 집단 설계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실험 집단에는 독립변수 조작을 하고 통제 집단에는 그냥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과들을 보는 그래서 2개의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2 집단을 가지고 시험을 내가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시험을 이쪽에는 보이고 이쪽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시험을 내가 볼 필요가 없어. 두 집단이 성적이 똑같다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전시력 빼버리고 여기만 강의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시험을 보죠. 이거는 그냥 그 상태로 집에 머물다가 며칠 뒤에 시험을 보고 두 집단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시험 통제 집단 설계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설계라는 게 있는데, 자, 솔로몬 설계라는 것은 이게 가장 현명한 설계 방법이다라고 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설계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이디어한,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설계의 방법이 솔로몬 설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솔로몬 설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실험 설계, 우리 전형적인 실험 설계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후실험 통제 집단 설계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단 자체를,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각각 두 개씩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무작위 추출한 표본에서 할당을 하는데 A라는 집단, 아까 실험 집단이었죠, 그죠? 통제 집단, B라는 집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은, 네 번째 집단이라는 것은 아까 후실험 설계, 그죠? 후실험 통제 집단 설계의 방식을 쓴다고. 1, 2는 아까 전형적인 실험 설계 방법. O1에서 X를 가고 그 다음에 O2의 결과를 보고, 여기서는 O3에서 바로 O4의 결과를 보고, 아까 전형적인 실험 설계 방법이죠. 이 집단 두 개는 그렇게 하고, 이 집단에는 이걸 하지 않는 거야. 단지 이렇게만 하는 거죠. X 하니까 조작 같은 없는 상태에서.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왜 솔로몬 실험을 하는가 하면, 자,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전형적인 실험 설계에서는, 자, 지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똑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작을 한 이후에 며칠 뒤에 다시 시험을 보게 하면, 어제 얘기했던 시험 효과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한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조사론에 대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학습되어져서 여기에 저절로 점수가 가산되는 점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또 때로는 이러한 시간의 경과 속에 역사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저절로 성숙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역사 효과와 성숙 효과와 시험 효과,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실험 설계에는 단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이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후실험 통제 집단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하지 않는 이 집단에 대해서도 같이 솔로몬에서는 한다는 거죠. 시험 효과 같은 것을 없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집단 4개를 다 비교를 해요. 자, 시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판단해갖고 결과들을 비교하게 되죠. 그 시험 효과 없이 봤을 때는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이 4개들을 가지고 과연 이 조작이라는 행위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 실험 설계를 했죠. 근데 문제는 대상 집단을 이 4개나 나눠놓고 그 다음에 조작도 여러 단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아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하고 있어요. 이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후실험 통제 집단 설계의 기본적인 모형을 갖고 왔죠. 그죠? 후실험 통제 집단 설계는 어떻게 됐죠? 전실험 없이 바로 조작해서 그 다음에 조작 없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대해서. 근데 플라시보 효과가 어제 뭐라 그랬죠? 두통 아픈데 약 먹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화제로 바꿨을 때 그 소화제 먹고도 두통이 낫는다라는 게 플라시보 효과잖아. 위약 효과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집단에 있어서, 실험 집단에 있어서 조작이라는 행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집단 자체가 뭔가
이 집단이라고 하죠. 아까 시험을 보는, 강의를 듣는 집단. 이 집단은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내가 엉터리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의했다라는 이유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효과들은 이 자체로는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에 의해서인지. 그래서 집단을 하나 더 만들어요. 플라시보 집단. 그래서 여기에 가짜 강의를 해갖고 그 효과들을 그러면 실제 진짜 강의를 해서 효과를 보는 거하고 가짜 강의를 해서 보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그 가짜의 여부가 판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알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예요. 자,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실험 설계 그때 이해되시죠? 이제? 재밌죠, 이거. 자, 시험 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네 가지 조건들을 다 갖췄을 때 이 네 가지 또 모형들이 있다. 이 모형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연구 문제에 따라서 이 중에 적절한 걸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겠다.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준실험 설계 먼저 하죠. 자, 준실험 설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슈도라고 해서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기도 해요. 유사 실험 설계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네 가지 실험 설계의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미비됐을 때, 갖춰지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이 준실험 설계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 기본 요소가 결여됐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우리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이 준실험 설계가 오히려 더 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준실험 설계도 모형을 가지고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시계열 설계와 또 하나는 비동일 집단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시계열 설계라는 것은 뭐 시계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차례 설명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자료들을 추적해내는 경향 연구죠. 경향 추세 연구라고 하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6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쭉 2005년까지 국민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봐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집단을 뽑아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지금 이 GNP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단위로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 소득 같으면 이 중에 국민 중에 일부를 표본으로 뽑아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시계열 자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너무 좀 난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매출액을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매일매일 얼마 매출되는가. 근데 매출액이 쭉 어떤 경향성을 보여요. 쭉 지속적으로 늘어나. 근데 여기에 똑똑 떨어지는 날짜를 보니까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날은 매출이 줄어.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예. 일주일 중에 특정한 날은 이제 사람들이 덜 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효과. 그 다음에 또 예컨대 옷 같은 거 파는 데 있어서도 이런 대단한 변화를 보여요. 계절에 따라서. 계절 요인.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추세 연구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과거의 것들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는 자연히 더 높아지는 과거의 영향들이 다음에 미쳐갖고 어떤 결과치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들이 독립변수 뭐를 하나 예컨대
국민 경제 성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예컨대 박정희보다 해외 자금 외자 도입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독립 변수를 이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과연 이 흐름이라는 게 과연 경제 성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게 외자 도입에 의해서 나타난 추세라고 한다면 이 외자 도입이라는 것이 어떤 충격을 줬을 때 과연 이 흐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또 우리나라 6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과학기술 정책이 있다. 과학기술에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때 특정한 정책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시계열 설계를 하죠. 바로 특정한 시점 중간에 독립변수의 조작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변화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영어로 풀드하다라고 어떤 쭉 추세가 흘러가다가 어떤 조작이 주어지면 갑자기 이런 식의 추세를 그리게 되죠. 외자 도입을 허용하고 난 뒤에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갑자기 뛰어서 이 차이만큼은 뭐예요? 바로 외자 도입의 효과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그죠? 그때 바로 이 시계열 설계를 해서 알아보는 거다. 이런 상태, 이 단절을 보이는 게 바로 폴드 데아트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단절. 자, 근데 우리 실험 설계에서 보면 네 가지 조건 중에 뭐가 갖춰졌어요? 전후 비교는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죠? 조작 전, 조작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죠? 조작 전, 조작 후. 비교가 있죠. 그 다음에 조작이 있고 비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후 비교. 그죠? 이 조작 행위가 주어진 거. 전후 비교 있죠. 근데 무작위 추출은 이 표본 집단에 대해서는 일단 무작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가능한 한 무작위 하는 게 보다 더 정확성을 높인다. 무작위는 일단 받아들여 줄 수 있다. 통제는 있어요, 없어요? 한 집단만 가지고 하죠. 통제 집단이 없어요. 통제 행위가 없어. 준실험 중에서 이제 시계열 설계는 바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실험 설계가 이루어질 때 시계열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실험 설계 방식이 있죠. 자, 이 전형적인 실험 설계 방식 중에서 무작위하지 않고 표본을 임의로 배정해서 표본 추출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할당을 해요. 임의적인 표본.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전형적인 실험 설계 방식하고. 그러면 이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는 것은 뭐예요? 이 네 개 중에 통제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통제 집단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작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비교는 해요? 안 해요? 하죠. 할 그죠? 수 있어요. 근데 무작위가 안 하죠. 무작위 대신에 임의 방식. 자, 그래서 이 준실험 설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무작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하고 그 다음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계열 설계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임의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의 한계는 뭐냐 하면 이걸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일반화하는 건 뭐죠? 지난 시간에 외적 타당도라고 그랬죠. 그죠? 외적 타당도가 떨어져요. 이 준실험 설계 방식은. 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기도 그렇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사적인 요인, 그지?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성숙 효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시험 효과 이런 것들이 준실험 설계는 한계로 여전히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준실험 설계는 시계열 설계와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선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는 원시 실험 설계다라고 하게 돼요. 준실험 설계보다가 이 네 가지 조건이 더 갖춰지지 않았을 때 선실험 설계 방법을 써요. 자, 이게 한두 개의 조건만, 요소만 갖춰졌을 때 선실험 설계를 쓴다. 여기에는 역시 세 가지 모델이 있다. 1회 사례 연구. 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시험 설계. 그 다음에 시험 고정 번역한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검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되다 보니까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시험 혹은 검사 설계. 그 다음에 고정 집단 비교 설계. 이 세 가지 방식이 선실험 설계의 모델들로 있다. 1회 사례 연구라는 것은 자, 집단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사례 연구라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횡단, 종단 연구 아니고 특정한 한 단일 사례 연구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어떤 관련성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만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단일 사례. 그래서 이 단일 집단을 만들어요. 이 단일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선 테스트 없이 선시험 없이 바로 조작하고 그 결과들이 뭔가 이렇게 보는 후시험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자, 사례 연구라는 것은 우리 단일 사례 연구, 1회 사례 연구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그 뒤에 배웠죠. 12차시에 나오나 13차시에 나오나. 이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조작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과정만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빠진 게 뭐죠? 비교도 안 하죠. 그 다음에 무작위도 아니죠. 단일 집단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통제는 해요, 안 해요? 한 집단만 하니까 안 하죠. 조작만 있죠. 그죠? 조작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 사례 연구를 도식하면 요 관계밖에 안 된다. 조작과 후시험. 자, 단일 집단, 그 다음에 사전 사후 시험 설계라는 것은 역시 이 사례 연구와 비슷한데 단일 집단을 구성해요. 근데 이제 시험 자체를 하나 사전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조작하고 사후에 후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걷는 게 그래서 다른 말로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설계다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설계 방식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시험 설계다라고 합니다. 아까 사례 연구보다는 이제 선시험 하나를 더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통제가 돼요, 안 돼요? 통제 없죠? 조작은 되죠? 비교는 돼요, 안 돼요? 되죠. 전후 비교는 되죠. 단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비교는 없지만 전후 비교는 되고 무작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정 집단 비교 설계. 거기 내 프린트물 나눠준 게 있고 단일 집단 그게 아니고 연구 집단으로 오타가 났어. 자, 고정 집단 비교 설계는 자, 연구 집단하고 고정 집단 두 개로 나눠요. 이 집단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집단들이에요. 집단 자체를. 그 연구 집단은 실험 집단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그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는 뭐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유사한 성격으로 배정을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다른 걸로 상정을 해요. 실험 집단 여기 있으면 다른 실험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 하나 임의로 구성을 해요. 그럼 그 집단의 성격이 다르죠. 그랬을 경우에 이 집단은 연구 집단이라 하고 이 집단은 고정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조작을 하죠. 연구 집단에는 조작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바꿔요. 반면에 고정 집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같은 시점에서 후 시험만 보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작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요. 여기에서는 자 통제는 합니까 안 합니까? 고정 집단이라는 통제를 하나가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조작도 이루어지죠. 비교도 하죠. 무작위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제라는 것이 고정 집단으로 해 있지만 이게 완전한 통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반통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정 집단 비교 설계도 역시 선실험 설계 유형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실험 설계. 자, 비실험 설계는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특히 무작위와 통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험 설계 자체의 모델들을 균형해서 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보시면 준실험이나 선실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실험 설계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이론적 설계, 그 다음에 상관관계. 우리 이거 12차 시에 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비실험 요인 설계, 그 다음에 종단적 실험 연구 설계. 이 네 가지 방식인데, 자, 이것들은 뭐냐 하면 이 조작행위 자체가 여기에 뭘 줘가지고 조작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조작과 비교라는 건 뭐예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그죠? 인과관계를 보면 대체로 이런 진실험이나 준실험이나 선실험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 근데 인과관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관계가 형성 자체가 안 돼요. 비실험 설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조작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 설계, 그러한 방법 중에서 이제 이론적 설계는 뭐 한번 관찰이라는 걸 한번 해서 관찰행위죠. 그래서 이것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더라.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더라. 지금 현재 현상은 어떤 식이더라. 이런 식으로 탐색하고 단순하게 기술하는 정도의 그런 연구들이죠. 그래서 보통 관찰 연구들이죠. 그죠? 이렇게 봤더니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일지 쓰듯이 오늘 어땠고 내일 어땠고 이런 식으로 참여 관찰이든 아니면 비참여 관찰이든 관찰에 의해서 그 기록들을 상황에 대한 기록들을 하는 게 이론적 설계예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라는 것은 자 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소득 수준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교육 수준일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안의 배경도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성품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 독립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보기 전에 이 독립 변수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게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독립 변수들만의 관계를 보는 그게 상관관계예요.
그 다음에 비실험 요인 설계라는 것은 자 아까 상관관계 설명에서 이런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종속변수를 보려고 그러면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들 간에 몇 개의 묶음으로 묶어주는 작업 이게 비실험 요인 설계예요. 그 다음에 종단적 실험 연구 설계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경향연구. 자, 시계열 설계하고 종단적 실험 연구 설계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아까 시계열 연구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 조작 행위가 주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비실험 설계에서 종단적 실험 연구 설계라는 것은 그런 조작 없이 그냥 추세만 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 시계열적인 그 경향 연구, 그 다음에 동년배 코호트라고 해서 동년배 연구, 패널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종단적 실험 연구 설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도 필요 없고 그 있는 집단 그대로 상황을 보면 되고 그죠? 비교도 할 필요 없어요. 조작도 필요 없어. 인과관계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통제 집단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죠. 그런 경우에는 비실험 설계의 방식으로 이용된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통계 분석 쪽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4차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우리 5차시에서는 이제 측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죠. 측정.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조사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는 게 측정이에요. 내가 성적이 얼마다. 오늘 시험 봤는데 몇 점 받았다. 그건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측정이에요. 시험을 보는 거는 측정의 한 수단이죠. 그렇죠? 근데 그 측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뭐예요? 도구. 예컨대 시험 성적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시험지를 나눠줘서 시험을 보게 했죠. 그 시험은 뭐예요? 도구잖아. 그죠? 그 도구라는 것은 바로 척도라는 거예요.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가 척도다. 이 척도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리고 측정에 대한 걸로 이제 측정이라는 것은 주로 타당도가 있느냐, 측정의 타당도, 그 다음에 신뢰도 이걸 보는 게 측정이에요. 그래서 측정이다라고 하면 도구에 관한 척도에 대한 얘기와 타당도에 대한 얘기, 신뢰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타당도와 신뢰도에 부수한 오류, 그죠? 오류에 대한 얘기 이런 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5차시 내용이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척도에 대해서 뭐 생략하고 척도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있다라고 거기 표 있죠, 그죠? 먼저 명목 척도, 그다음 뭐죠? 서열, 분간, 비율 이 네 가지 척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척도로 해서 측정이 가능하게끔 바꿔주는 것이 척도하라는 거죠. 척도로 바꿔준다. 척도하라는 게 있어요. 척도하도 바로 명목 척도화,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서열 척도화 시키고 등간 비율 척도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명목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숫자를 부여해야 되잖아. 그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부여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남자, 여자 하면 숫자가 아니고 기호도 아니잖아. 그랬을 경우에 남자 편의적으로 남자는 1, 여자는 2, 아니면 그 반대로 여자가 1, 남자가 2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부여해서 우리가 1번 했을 때는 남자 이런 식으로 또 우리를 쓰이고 또 1번, 2번을 하면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한 측정 가능한 상태로 바꿔주는 우리가 가설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졌죠. 그
가설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개념의 개념 즉 변수를 구성하는 게 이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었고, 그 조작적 정의는 주로 뭐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어요? 지표라는 걸로 구성된다 그랬죠. 이 지표라는 것이 바로 척도의 한 형태예요. 자, 그러면 명목 척도는 그와 같이 하나의 범주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 그 다음에 운동선수의 등번호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범주로 카테고리를 묶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열척도라는 것은 순서를 나열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진 척도를 얘기해요. 예컨대 우리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다. 1급부터 6급. 근데 1급부터 6급까지가 정도를 나타내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단순하게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죠? 정확하게 뭐 장애의 정도가 80%면 몇 급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 대충 봐서 정도가 심하면 1급, 미약한 정도 6급 해갖고 그 중간에 적당하게 서열화시켜 놓은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대표적인 게 석차, 학급 석차 같은 거 있죠, 그죠? 석차라는 것은 1등에서 10등까지가 항상 똑같은 수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석차라는 것은 단지 서열화시켜 놓은 거다. 그 다음에 또 직장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이다까지,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이다, 아주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화시켜 놓는 만족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열척도다라고 얘기해요. 등간척도라는 것은 그 간격이, 이 서열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또 간격이 아주 일정하게 일률적인 그런 간격을 보이는 것이 바로 등간척도예요. 대표적인 게 온도계 눈금 같은 거 있죠. 오늘 아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 같은 것도 있죠. 그죠? 10km, 20km, 30km. 이것도 아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IQ 지수 같은 거. 그것도 그렇고. 학력 점수도 그렇죠. 10점과 70점과 80점 사이와 90점과 100점 사이는 똑같은 점수의 등간이죠. 그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나타내는 게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율이란 것은 0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 0이라고 해요. 0이 있으면 0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있었을 때 그게 이제 비율척도라고 해요. 이 0이 있는 거 없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산이라는 것은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 0이 있어야만 가능. 등간이라는 것은 0 이상, 0이 없는 어떤 순서만 나타내는 거죠. 등간.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척도들은, 자, 범주는, 명목 척도에는 범주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서열 척도에는 범주가 있어요, 없어요? 역시 있죠. 범주는 이 네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순위는 순서는 범주에는 명목 척도에는 없죠. 예. 남녀라는 건 순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격, 등간격. 없어요. 아니고, 여기 두 개는 등간격이죠. 그 다음에 절대 0점이 있느냐? 없고, 여기만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비교의 방법 보면, 자, 명목 척도는 주로 어떤 데 쓰느냐 하면, 확인하고,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류할 때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이제 주로 명목 척도를 써요. 명목 척도를 쓴다기보다 명목 척도는 이 확인하고 분류하는 걸로 주로 써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순위를 비교할 때 쓰죠. 순서가 어느 게 더 앞서느냐 뒤서느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이럴 때 이제 서열 척도를 줘. 등간 척도는 간격을 비교할 때, 비율 척도는 크기를 비교할 때,
그래서 산술적인 계산을 보면 명목척도는 거기에 속하느냐 아니냐만 보기 때문에 이꼴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서열척도는 크다 작다까지가 나타나죠. 거기 같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뭐보다 크다 작다는 서열척도가 밝혀낼 수 있죠. 등간척도는 거기다가 등 간격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해요. 비율척도는 거기다가 또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죠. 0이 있기 때문에. 절대 0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명목척도는 주로 최빈값, 그 다음에 서열은 중앙값, 등간은 산술평균, 비율척도는 기하평균 이렇게 써요.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죠? 이런 식으로 전체 나누기에서 3개가 있다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이게 산술평균이죠. 그죠? 근데 이 루트로 해가지고 이 곱해주는 거는 이게 바로 그 기하평균. 이거 뭐 알 필요 없는. 아무튼 이런 복잡한 루트의 제곱근의 어떤 계산 자체가 가능한 게 바로 비율척도다. 그 다음에 그 예는 아까 설명을 했고, 자 이런 척도들인데 이 척도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이걸 이제 척도화 시켜야 돼요. 척도화라는 것은 여기에 값을 부여해 주는 거죠. 어떻게 부여해 주는가? 자, 서열척도는 서열척도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명목척도는 또 명목척도화 시켜야 돼요. 등간과 비율척도는 통상적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같이 묶어서 봅니다. 그래서 보통 명목척도화, 서열척도화, 등간 비율척도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어요. 명목척도화라는 것은 남녀 이와 같이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각 범주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집단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보자. 또 나이도 40대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범주를 만들어주는 것이 명목척도화예요. 자, 명목척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자체가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죠? 남자는 남자만 들어가야 되죠. 여자는 여자만 들어가. 40대 이상은 나이 40 이상 된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동질적이어야 되고 또 상호 배타적이어야 돼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집단하고 요 집단하고 성격이 달라야 돼. 남녀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집단이 돼야 되죠. 애매하게 중복되는 그런. 예컨대 학생이냐 주부냐 이런 거 가지고는 배타적이 안 되죠. 학생이면서 주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배타적이기 위해서는 남녀와 같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 같은 팀의 운동선수 등번호도 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식의 어떤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포괄적이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만약에 40대 이상과 40대 이후로 나눠야 되는데 20대 이상과 40대 이상, 60대 이상으로만 나눴다. 그럼 20대 미만 사람 빠져버리잖아. 이런 식의 구분 자체는 안 된다. 범주화는 안 된다. 그 명목척도하는 세 가지 조건. 자, 동일성과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뭐 명목척도하는 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고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하는 것만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제 좀 복잡해진 거는 이제 서열척도화부터 복잡해지죠. 요것도 서열척도화도 이제 그 모델들을 가지고 척도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평정척도화. 그 다음에 리커트.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거트만. 이것도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평정척도,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평정척도는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건데 이 서열을 매긴다라는 건 뭐예요? 일률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 그죠? 연속성이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 연속성을 등급을 매기는 그런 작업이 서열척도화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연속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야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서
등급을 매길 것인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서열 척도화 방법이다. 그 방법에는 평정 척도 방법과 리커드 거트만 척도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평정 척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도표식, 그 다음에 범주, 그 다음에 숫자 언어, 그냥 이런 것은 뭐다라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평점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어요. 도표식이란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림을 그렸었는데, 근데 도표식 1부터 10까지 이렇게 주고, 자, 자기 자신이 직장 생활에, 학교 생활이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만족의 정도에 따라 이제 10등급을 나누죠. 이게 바로 이 표를 그려놓고 이렇게 나눠놓는 방식. 설문지 이런 거 보셨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설문지에서 도표식을 이용한 서열 척도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범주 척도라는 것은 이런 표를 안 하고 그냥 글자로만 하는 거. 범주로. 매우 만족, 약간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다소 불만, 전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괄호 속에 동그라미 하는 거 있죠. 체크하는 거. 이게 범주식. 범주식 평등 척도법입니다. 숫자 언어. 숫자 언어식이란 것은 예컨대 동의하면 1, 동의하지 않으면 0을 쓰시오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질문들이 막 주어지죠. 1, 0 막 이런 게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이런 식이 숫자 언어식이에요. 그 다음에 평점 방식은 그야말로 점수를 적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점에서 10점까지 중에서 점수를 적으시오. 나는 9점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학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00점 기준으로 하시오. 7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특정한 점수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 평점 방식 평정 척도법입니다. 그게 이제 평정 척도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는 우리 설문조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에요. 리커트 척도법은 보통 리커트 5점 척도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매우 만족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저 그렇다, 별로, 전혀 이 5개의 단계 이게 리커트 척도법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5점 척도라고 그러죠. 5점, 리커트 5점 척도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평점 척도하고 차이점은 뭐냐? 아까 범주식 평점 척도법하고 똑같잖아, 그죠? 어느 것인지 체크하라 그럼. 범주식 평정 척도법하고 똑같잖아. 근데 리커트 척도법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요. 매우 만족한 거는 5점, 4점, 3점, 2점, 1점씩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문 문항들이 쭉 하고 난 뒤에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설문 중에서 전혀 아니다가 이 앞에 왔다 그러면 다시 환산을 하죠. 리코딩을 해야 돼요. 우리 뒤에 나왔죠, 그죠? 이걸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1점을 줘야 돼. 순서로 다시 코딩 부호할 때 이런 조정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점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5점이 몇 개, 4점이 몇 개 이거 하면 점수가 나오죠. 약간 80점이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이와 같이 일관되게 5개의 척도를 주고 그것들이 척도마다 배정된 점수에 따라서 수월하게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리커트가 제안했고 그게 바로 리커트 척도법이랍니다. 판결 평정 척도법보다는 조금은 더 고급화된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유형화해 놓기 때문에 대단히 통계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거트만 척도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예로 든 게 그거예요. 교통
누가 끼어들기를 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통 위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 불평을 얘기하죠. 그게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욕설을 직접 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둘이 싸워, 말로. 그 다음에는 두드려 패. 그 다음에는 내려가고 총으로 쏴버려. 이런 단계적인. 그 강도가 다 다르죠. 이런 강도 다른 식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거트만 척도법이다. 딴데 뭐 구투만 척도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왜 이런 식의? 자, 당신은 설문 그런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당신은 교통 위반한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뭐, 당신은 교통 위반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면 자주 그런다, 가끔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그렇다면 당신은 직접적으로 욕설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는 또 같이 언쟁을 해본 적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5단계를 하는데, 자, 어떤 여기에 가장 강한 강도로 얘기했던 사람은 요 한 문항만 가지고도 이 밑에는 자연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 대답한 사람은 2위는 안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응답자의 예측이 가능하고, 왜 예측이 가능한 걸 찾느냐? 이게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 답이냐 하는 것들을 이 자체에서 찝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모순되는 답을 하면 저절로 체크가 돼요. 거트만 척도법에서는. 그래서 일관성과 논리성, 체계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내는 하나의 척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고급화되고 아주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척도법이지만 모든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이런 식의 구성이 안 되는 질문들이 많다고. 그래서 별로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척도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등간 비율 척도하라고 하는데, 이 등간 비율 척도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톤